그 문법이라고 하는 게 수업을 단순히 들은 거로 기억에 남거나 머릿속에 남거나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암기의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 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볼 거니까 이건 좀 준비를 해 오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에 대해서는 방학 동안에 한정되어 있는 수업이라서, 딱 방학 동안에만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조금 컴팩트하고 조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좀 될 겁니다. 부교재를 하나 사라고 했었는데 샀나요? 요거예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름을 반드시 쓰시고요. 이름을 써서 여기 앞에 맨 앞에 이름 쓰시고, 답지는 저희들한테 주세요. 좀 이따 조교수님이 거둘 겁니다. 쉬는 시간에 조교수님이 거두실 거니까 답지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과제를 해오시고 그 과제에 대한 채점은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교수님 직접 채점 해주시고 할 거니까 틀린 문제들은 저랑 또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시 후에 요거는 이야기하고요. 첫날이라서 과제를 좀 해온 사람도 있을 텐데 과제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과제는 추후에 저희 그 단톡방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계시죠? 거기다가 제가 과제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공지에 대해서는 거기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되셨죠? 오케이. 오늘 조금 빠르게 가봅시다. 어디 피시냐면 세 번째 장을 보세요. 3장 세 번째 장을 보시고요. 페이지가 태 부분일 거예요. 시제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네, 페이지로는 세 번째 장이니까 29페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30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다가 우리 지난번 했던 것처럼 필기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나, 조금 쉬운 이야기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합시다. 자, 가보죠. 보죠. 어차피 우리가 문법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법이 뭐냐? 이건 지난번에 했었죠?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문법이 뭐냐면, 문법이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문법이니까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입니다. 문장이라는 건 뭔데?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문장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면 그걸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사의 왼쪽에 뭐가 나오냐면, 동사 왼쪽에는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됐죠? 간단하네. 조금만 더 가보면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에도 요거 나왔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두 가지냐? 사실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각각의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자동사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타동사가 있죠. 자동사와 타동사라고 하는 걸 보면, 자타동사, 타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어라는 것이 나온다. 목적어. 요거 되게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질 것이냐, 목적어를 갖지 않을 것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자동사를 다 외우고 모든 종류의 타동사를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괜찮은데, 구분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동사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로는 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완전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고 하는 건 또 뭔 차이냐? 뒤에다가 내가 보어라는 것을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차이죠. 요거 하나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보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건 이제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고, 보어라는 것 자체는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말했었죠? 보충 설명을 하는데, 요 얘기가 좀 중요하죠. 뭐에 대한 보충을 할 거냐, 어떤 것에 대한 보충할 거냐 라고 하면, 얘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거나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그럼 결국에 주어나 목적어니까 결국 얘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연이 말한 것처럼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니까 명사가 들어가거나 형용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써먹을 거고요, 나중에. 동사는 다시 한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동사.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의문문을 만든다든지, 부정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비동사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일반 동사는 혼자서 할 수 없죠. 혼자서 그 역할들을 못한다. 뭘?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 때. 그런 이제 일반 동사는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바로 조동사에게. 그래서 조동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진행 시제로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동사의 성질이구나. 동사라는 건 결국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나가죠. 조금만 더 나가보면 여기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동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동사가 중요하다. 그럼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인준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 세 가지. 내가 동사를 딱 보자마자 그렇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렇죠, 맞아요. 수, 시제, 그리고 태, 스테시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스테시제. 뭔 소리냐?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it라고 쓸 거냐 아니면 it라고 쓸 거냐 이것에 따라서 s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시제라고 하는 건 뭐 s나 es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d나 ed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위를 쓸 거야 말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시제 당연하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는 문법 세 가지 수와 태와 시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담당하는 세 가지의 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시제예요. 사실은 시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데에 제한이 있죠. 예를 들어 방금 it냐 it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얘를 보면서 얘 단수야 복수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가지고는 수 표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다. 얘는 한계가 있죠. 오늘 배우게 될 태라고 하는 것도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자동사를 가지고는 수동태를 나타낼 수 없죠. 또 제한적이다. 허나 시제라는 것은 언제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시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 오늘은 태, 요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봐봐.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수동태 공부하는 거니까 수동태를 바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정도 때부터 뭐 문법이란 이름으로 공부를 좀 시작해요. 조금 늦은 친구들도 중1부터는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벌써 문법을 최소한 2년 이상은 했다라는 거죠. 최소한 2년 정도는 문법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문법을 들어봤는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전히 영어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 라고 하면 문법이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다반사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아직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영어 문법의 분량이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하면 2년 정도를 배워도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실제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왜 모르냐? 배웠는데 왜 모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왜 잘 모르는가 학생들이 생각해보면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뭘 배우고 있는지 몰라. 이 문법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들은 거고 그 들은 걸 가지고 문제를 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투부정사 문제를 푸는 거지. 한 100문제 풀어요. 잘 몰라. 헷갈려. 그냥 투 쓰면 되지. 그럼 맞춰요. 그게 맞추고 나서 난 생각하지. 난 투부정사 문제 다 맞췄어. 난 투부정사 되게 잘해. 그냥 본인도 속는 거고 선생도 속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실 이제 아까 우리 테스트 같은 경우도 빈칸을 채워라라는 형태로 본 이유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 번호 쓰는 건 다 허수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외우시라. 아예 그 맥락과 흐름을 아예 외우시는 게 더 훌륭한 거다라고요. 그냥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제 태라는 것은 이런 흐름이에요. 아, 결국에 동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요. 본격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태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태라고 하는 건 영어 이름이 voice입니다. voi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voice라고 하는 거는, voice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목소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voice는 목소리란 말이야. 근데 이거 태를 왜 voice라고 합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탐이란 아이가 책을 읽는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영어에서의 모든 문장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 무조건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동사를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동사를 찾고 나서 왼쪽을 보니까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랑 동사의 관계를 보니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이 뒤에 있는 동사의 행위자라고요. 그럼 이 사건은 누구 중심으로 진술되어지고 있냐면, 행위자 중심으로 이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중심이 되었다. 행위자가. 그게 행위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술한 것을 바로 능동태라고 불러요. 능동태. 결국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행위자 중심으로 사건을 진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위자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voice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괜찮고, 뭐 그냥 설명을 위한 건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을 active voi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런 거 있어요. 영어에서는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중요한 걸 앞에 쓰는 거예요. 영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앞에다 쓰자.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다 쓰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행위자, 누가 읽었어? 탐이 읽었어. 탐이라는 애가 그 책을 읽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기도 한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약간의 관점만 바꿔보면, 탐이 뭐 했다고? 그 책을 읽었다고. 탐이 뭘 읽었다고? 그 책을 읽었다고. 그 책을.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더 북이 중요한 사건,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다고요. 그 책이. 그러면 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앞에다 쓰는 거죠. 이 책이라는 애가 요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북이 앞에 나오죠. 그럼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애가 앞으로 나왔다. 잠깐 이 얘기 하나만 합시다. 한국어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한국어는 기현, 아침 먹었어요? 아침 먹었어, 기현아? 기현아, 먹었어? 아침? 지금 이 질문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 다 다른 말로 느껴집니까? 다시, 기현아, 아침을 먹었니? 기현, 먹었어? 아침? 아침 먹었어, 기현아?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게 느껴집니까? 우린 다 똑같다고 느껴요. 이게 한국어예요. 한국어는 어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순이 조금 뒤틀린다 하더라도 어휘 중심으로 사고하게 돼요. 이게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어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구조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어휘 중심의 언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문장 분석이나 구조 분석을 잘 하지 않아요. 어휘라든지 그 단어 자체의 속성, 단어 자체 두음, 법중, 이런 식의 것을 배우지,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고요. 국어 문법 같은 거 배우더라도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 소리값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 중심 언어가 한국어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어휘 중심 언어가 아니라 철저하게 구조 중심적 언어예요. 그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그렇게도 구조가 중요하다며. 그렇게 중요한 구조인데 그 구조가 흐트러졌다라는 거죠. 영어는 이걸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구조가 흐트러졌다. 그러니까 구조가 깨졌으니, 야, 이거 어떻게 했지?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뒤에 있어야 될 녀석이 앞으로 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태라는 한국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한자이긴 하지만 형태를 바꾸자. 형태. 동사의 모양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그 동사의 형태가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bpp. 잠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with라는 녀석을 bpp로 바꿨는데 이 pp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수동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분사라는 것은 수동, 완료 이렇게 있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는 여기 있죠. 그럼 잠깐만 동사라면 응당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동사라는 것은 무조건 시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시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여기 시제를 가지고 있죠. 얘가 with라는 시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얘가 rather라는 형태가 되는 순간 시제를 표현할 수 없게 돼요. 시제를 표현할 수 없다. 누가 시제를 담당한다? 요 비동사. 얘가 시제를 담당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시제는 비동사 쪽으로 가는 거고 수동의 의미는 과거분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 is read 라는 형태를 쓰게 된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탐은 어떻게 합니까? 탐은 큰 관심사는 아니었으니까 뒤에다가 추가적인 정보처럼 그냥 by 탐이라는 형태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 사실 우리가 배웠죠. 많이 들었고 해봤죠. 문장을 바꾸는 것도 해봤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보니까 동사를 중심으로 할 때, 이 사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진술하고 있죠. 이 사건이 누구 중심으로? 대상 중심으로 진술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상 중심으로 사건을 진술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바로 수동태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능동태와 수동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언제 능동태를 쓰고 언제 수동태를 씁니까? 라고 하는 구분을 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어디다? 바로 주어 자리다. 주어 자리가 핵심이라고요. 무슨 말이야?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때 이 주어 자리에 나온 것이 이 동사의 행위자냐, 이 주어 자리에 나온 것이 동사의 대상물이냐, 이걸 보고 능동을 쓸 것이냐 수동을 쓸 것이냐를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여태까지 너희가 많이 들었던 설명은 이런 걸 거예요. 동사를 봤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능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수동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그게 적용되는 문장도 있고 적용되지 않는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 문장은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목표가 나는 10문제 중에서 한 7문제만 맞춰도 나는 땡큐 하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뒤에 목적어 있어? 능동. 목적어 없어? 수동. 이렇게 하면 한 10문제 중에 7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한 70%가 자신의 목표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맞으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풀리니까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틀리는 문제 없이 나는 다 맞출 거야. 나는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테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류가 없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라고 하는 것은 뭘 찾아야 된다? 주어와의 관계에서 찾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 있었죠? 아까 동사가 담당하는 문법이 수, 태, 시제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수와 태. 수와 태 이 부분이 뭐다? 바로 주어 찾기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주어가 행위자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잡아주셔야 된다.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조금만 더 가보죠. 결국 그러면 이런 게 능동태고 이런 게 수동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잠깐만 한 발짝만 더 나갈게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결국에 우리가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수동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동태는 누구? 목적어. 이 목적어라는 녀석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목적어를 중심으로 사건을 진술한다. 이거 아니야? 그럼 잠깐.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목적어가 존재해야 그 목적어를 중심으로 사건 진술을 하겠죠. 그럼 잠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럼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사용되는 동사의 종류가 반드시 어떤 동사여야만 한다? 타동사여야만 한다. 맞아요. 자동사라면 뒤에 목적어 자체가 없을 테니 수동태로 바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타동사여야만 한다. 잠깐. 반드시 타동사여야만 한다. 그 이야기인 즉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의 형식이라는 면에서 타동사가 쓰이는 거니까 무조건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 이 세 가지에서만
이 세 가지에서만 수동태라는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애지당초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런 거네요. 오늘 공부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 처음에 3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4형식의 수동태,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 요거를 차례대로 공부하시면 된다. 됐죠? 가보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삼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삼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 기본적인 삼형식의 모습이다. 삼형식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모습에서 난 누구 중심으로? 목적어 중심으로 사고하고 싶다.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요.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pp 라는 형태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 자리에 이렇게 by 주어를 쓰면 된다. 끝. 아주 간단하죠. 끝이에요. 이게 오늘 해야 될 건 뭐 다 끝난 거죠. 그럼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수동태는 개념적인 건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개념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예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9개의 문장을 써드릴 거예요. 9개의 문장을 써드릴 테니까 그 9개의 문장을 각각 수동태로 바꿔보시면 돼요. 지금 직접 바꿔보시고 제가 다시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다시 필기해드릴게요. 어떻게 필기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첫 번째 1번부터 9번까지 예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있고, 요 밑에다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있고 바꾸고, 세 번째 바꾸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각각마다 필기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의 필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여유를 좀 두시고, 수동태는 지난 시간처럼 필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첫 시간에 품사랑 문장 성분은 필기할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아마 자리가 좀 부족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필기할 공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필기를 해주세요. 바꾸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9개입니다. 이 문장들을 수동태로 바꿔보시면 돼요. 봐봐, 조금 못 써도 괜찮으니까요. 그냥 필기를 좀 해주시고 방법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게 막 중학교 때, 분명 중학교 때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무식하게 암기했었으니까 잘 안 됐던 거니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첫 번째, 1번은 포인트가 뭐냐? 1번은 그냥 기본이죠. 1번은 그냥 가장 기본형이다. 기본형이니까 뭐 목적어를 앞에다가 she,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허나 이런 거다. 잘 봐봐. 이렇게 하면 설명해 볼게.
사건은 하나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앵글이 달라진 거야. 동일한 사건인데 행위자의 관점에서 볼 거냐, 대상물의 관점에서 볼 거냐, 이것만 다른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칠판을 쳤다. 내가 칠판을 쳤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진술한 거야. 그럼 반대로 나 행위자가 아니라 대상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칠판은 나에 의해서 쳐졌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의미가 다르잖아. 내가 칠판을 쳤다는 사건이면 칠판은 나에 의해 쳐졌다라고 말해야죠. 따로 의미가 추가가 되거나 따로 시제가 바뀌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시제가 유지돼야 된다는 뜻이야. 함부로 바뀌면 안 돼. 현재 시제잖아. 그럼 뭘 써야 돼? She is loved by her. 이렇게 쓰는 거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번 문장의 포인트는 바로 진행시제 말이야. 진행시제. 그럼 네가 진행시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 아니야.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다? 목적어를 앞에다가 끌어내는 거다. 그럼 더북을 앞에다 쓰시고, 더북 얘가 앞에 나오고,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 무조건 BPP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가 앞으로 하면 무조건 BPP야. 근데 우리는 어떤 얘기 했어요? 비동사 부분에서 시제를 담당하자라고 했잖아. 그럼 비동사 부분에다가 어떤 시제? 진행 시제를 더해주면 되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시제 배우면서 했잖아.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에 ing란 말이야. 그럼 이걸 그냥 더하기를 하세요. 수학처럼 더하기 하면 되잖아. 비동사는 그냥 내려오고요. ing가 내려오다가 be를 만났어. 그럼 being이 되는 거고요. pp는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be, being, pp라는 형태가 되는데, 잠깐만, 현지 시제였으니까 요 시제까지도 유지가 돼야겠죠. 어떻게? is being read by he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2번 예문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행형의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be, being, pp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남기시면 되는 거고. 됐어요?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3번의 포인트가 뭐냐? 3번의 포인트는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 완료 시제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먼저 당겨야 돼. 목적어가 the work 이렇게 되는 거잖아. the work니까 목적어를 맨 앞에 쓰세요. the work 이렇게 앞으로 당겨 쓰고 the work를 앞에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머나 잠깐 얘들아 미안해, 여기 finished인데 바보, 이거 뒤에 안 썼네요. 미안해. the work 됐죠? 그 일이 잠깐만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는 순간 무조건 뭘 써야 된다고? 무조건 비동사 플러스 pp는 무조건 써야 하는 거야. 이건 써야 하는데, 얘가 무슨 시제야? 완료 시제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have 플러스 pp가 된다. 그러니 여기다가 hav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더해라. 그러면 have가 내려오면 그냥 have 쓰시고요. pp가 내려오다 be를 만났잖아. 그럼 뭐가 돼? been이라는 형태가 되고요. pp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여기 현재였으니까 the work has been finished by him. 이렇게 쓰시면 된다. 됐죠?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잠깐만, 요거 하나만, 개념상 요거 하나만. 동사가 담당하는 건 수와 태와 시제예요. 수와 태와 시제. 수 또는 태 또는 시제가 아니라 수와 태와 시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다고요. 수를 표현하면서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 시제를 표현하면서 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다 가능,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표현한다고. 그러니 세 가지가 다 수도 표현할 수 있고요, 태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태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시제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냥 차례차례 공식을 더하시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3번 예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have been pp라는 형태로 완료 수동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봐봐. 그럼 이런 거야. 아직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면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중학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거든. 중학교 시험 문제는 이걸 수동태로 바꿔봐. 제대로 바꾼 건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는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봐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이걸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여기 have pp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have pp보다 지속성이다. have pp는 지속성 그리고 이전 사건이니까 이전에 bpp가 나오면 되었구나. 이전에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좀 달라요. 중학교 시절에는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거구나. 그 과정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조금 약간 태도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습을 기억하시라. 됐죠? 다음 4번. 4번은 포인트가 뭐냐? 4번은 그나마 좀 쉽죠? 4번 뭐야? 조동사죠. 4번의 포인트는 조동사. 그럼 우리 조동사는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어떤 거? 조동사가 동사의 시제를 뺏어갔다. 조동사가 동사의 시제를 뺏어갔으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써라. 이것만 기억하시라.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다? 목적어. 이 목적어라는 것을 앞에다 빼는 거죠. 그래 더 프라블럼을 앞에 씁시다. 더 프라블럼 이렇게 더 프라블럼 한 다음에 목적어 앞으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뭘 써라? BPP는 써야 되겠죠? BPP. 근데 BPP를 쓰는데 could란 조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쓰면서 BPP를 쓰는 거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 could be solved. could be solved by him.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간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만 필기하면 된다? 결국에 조동사 BPP. 조동사 BPP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거면 됐죠. 다음 5번은 뭐냐? 5번의 포인트는 바로 군동사. 군동사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군동사가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무리 군자 쓰는 거예요. 무리 군. 그래서 덩어리 지어 있다. 동사가 덩어리 지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앞으로 뺍시다. 더더 이걸 앞으로 빼시고요. 더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take care of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죠. take 따로, care 따로, of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take care of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니까 덩어리는 같이 덩어리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시제는 과거니까 그냥 was를 쓰시고요. take는 taken, take to taken 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care of 이거는 떼지 마세요. 떨어뜨리지 말고 그냥 한 덩어리를 묶어서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by her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그 5번에서의 포인트는 뭐? 덩어리죠. 덩어리는 덩어리를 취급해라.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거니까 그냥 덩어리로 취급하면 된다. 군동사는 한 덩어리로 봐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되셨죠? 6번. 6번이 아마 조금 이제 헷갈렸을 수도 있고 이거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6번은 정답이 없죠. 없어요. 아예. 왜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다? 수동태다. 수동태라는 건 철저하게 누굴 가지고 말하는 거다? 수동태라는 건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다. 여기서 a doctor 얘가 목적어입니까? 동사 뒤에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얘는 뭐다? 얘는 보어죠. 보어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태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뭐 6번의 포인트는 뭐? 자동사죠. 자동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다시 핵심 자동사는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 수 없다. 됐죠?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7번 보죠. 7번은 제목부터 알려드리면 7번은 by 이외의 전치사. by 말고 다른 전치사요. by 말고 다른 전치사. by 말고 다른 전치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거 목적어를 앞으로 빼볼게. I. 시제는 과거니까 was라고 쓰죠. 그리고 surprised. 잠깐만 이렇게 써놓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디선가 단어 외우거나 단어 시험을 보거나 뭐 했을 때 외웠던 게 떠오르죠. be surprised at.
be pleased with. 기억나요? be satisfied with. be covered with. be frightened at. be filled with. 이런 식의 표현들이 기억난다라는 거죠. 그런 수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외웠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다 BPP에다가 전치사를 쓰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수거인 거죠. be surprised 한 다음에 at the news 이렇게 쓰는 거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처럼 그냥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너희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봤던 것이고 그전에 단어 시험 보면서 외웠던 것이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그냥 써주시면 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몇 가지 수거만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7번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뭐 그냥 뭐 공식만 새로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 정도까지만 하면 아주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8번 9번 있잖아. 이 8번 9번은 중요합니다. 8번과 9번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이 수동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뭘 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번과 9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제목은 뭐냐면 목적어 절이요. 목적어가 단순히 명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자체가 하나의 절인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의 덩어리, 절의 형태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뭐 일단은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원칙은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원칙으로 보자면 얘가 주어고요. 동사고요. 이만큼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목적어를 앞으로 당기는 거다. 목적어를 앞으로 당긴다. 그래서 목적어를 앞에 씁시다. That she loves me. That she loves me. That she loves me. 한 다음에 시제는 현재입니다. is, said. 한 다음에 행위자 밝혀야겠죠? by them. 이렇게 썼어요. 됐죠? 써놓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써놓고서 문장 오케이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어는 이런 문장 안 좋아하죠. 어떤 거? 영어는 이렇게 앞부분이 길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머리가 커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싫어. 그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하자? 이 긴 부분, 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주어를 뒤에다 쓰자는 거죠. 뒤에다가.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은 is said that she loves me by them. 썼죠. 오케이,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 채로 그냥 둘 수는 없죠. 그 비어 있는 주어 자리를 채우자. 뭘로? 의미가 없는 주어로. 그게 뭡니까? 이시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정답이 됩니다. 진주어, 가주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진주어, 가주어.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잠깐. 여기부터 설명 잠깐, 여기 필기 잠깐만 멈추시고요. 여기 설명을 잘 먼저 들어봐. 설명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워. 요거 문장 맞아요. 이거 정답 맞습니다. 맞는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석을 해볼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까지도 허용할 수는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해석을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저 it이란 녀석은 의미가 있다 없다? 저 it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으니까 저걸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으니 저걸 쓸 필요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다?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우세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포인트야. 의미가 없는 it을 지운 거예요. 잠깐만, 너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돼서 it을 썼다며. 근데 왜 다시 지워?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나서 이번에는 의미가 있는 녀석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주어 자리가 비니까 그 주어 자리를 주어로 채우고 싶은 거야. 그 주어가 어디 있어요? 종속절의 주어가 있죠. 맞아요. 종속절의 주어를 가지고 이 주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가 문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순간 뭐가 필요 없다?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 없어지죠. 왜냐하면 접속사를 쓰는 이유는 새로운 주어와 새로운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으니까 썼던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어가 지금 나가버리는 순간 접속사가 사라져요. 접속사가 사라지고
주어도 사라졌어요. 이제 이 동사는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제는 얘는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으니 시제를 정할 수가 없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부정사예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녀석을 써주는 거야. 부정사. 그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She is sad.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to love me, madam. 이렇게 문장을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아니야. 잠깐만 끝까지 들으세요. 좀만 더 듣고 쓸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바꾼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일단 아직까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 밑에 거 똑같아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이만큼이 목적어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앞으로 당길 수 있죠. 당기고 is said가 되고요. by 되면 된 거야. 근데 나 그거 싫어. 못생겼잖아. 앞부분이 너무 크잖아. 그게 싫으니까 일단 진주어, 가주어까지는 그냥 써볼게요. It is said that she loved me by them. 자, 여기까지는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이 it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장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it이 의미가 없다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야. 꼭 기억하세요. it은 의미가 없다. 지우세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주어, 종속절의 주어를 가지고 it을 채운 거야. 종속절의 주어가 빠져나갔으니까 접속사를 지우는 거야. 접속사도 없고 주어도 없고 이제는 진짜 가짜 동사를 써야 돼. 그런데 잠깐. 아까는 여기가 현재였고 여기도 현재였죠. 근데 지금 여기가 현재고 여기는 과거예요. 사건이 다르잖아. 맞아요?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이런 걸 배웠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을 현재라고 칩시다. 얘를 현재라고 쳤을 때 이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과거 시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과거 시제인데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이 사건이 쭉 지속되어서 그 기준점까지 왔을 때 우린 그걸 완료 시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설명드렸던 것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거다. 점이냐 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했던 것은 완료 시제, 즉 have pp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오케이? 다시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임과 동시에 기준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니 have pp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이전 사건이다. have pp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 이건 잠시 후에 또 할 겁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뀌냐. She is said.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여기는 과거, 이전 사건. 내가 투부정사 도 써야 되는데 이전 사건 도 써야 된다고요. 투부정사라는 것은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고요. 이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더하기 하면 되죠. 어떻게? to have loved me by them 이라고 써주시면 된다. 됐어요? 조금 어렵죠? 이거 오늘 뒷부분에 또 한 번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잠깐 요거는 잠시 후 필기 하시는데 마지막 포인트를 잡아드릴게요. 오늘 써먹을 이야기들, 잠시 후에 또 할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결국 얘는 요 노란색 문장들, 첫 번째로 진주어, 가주어를 쓴 문장들을 보면 여기에 동사, 여기에 동사, 동사가 두 개야. 그래서 접속사가 있어.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형태를 우리는 절이라고 불러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동사가 지금 하나고요. 여기는 준동사라는 형태를 썼죠. 여긴 주어, 동사가 없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구라고 불러요. 결국 이것은 절의 형태를 구의 형태로 바꾼 형태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구의 형태는 절의 형태로 바뀔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다시 마지막 목적어 절. 목적어 자리에 하나의 명사가 아니라 절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진주어 가주어를 쓸 수 있고요. 그 진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절의 형태를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의 형태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가장 큰 포인트는 절을 구로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앞에 것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냐, 같은 시기에 발생했냐, 아니면 그보다 이전에 발생했냐, 이걸 너희가 어떻게 표현할 건지 거기까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요 이제 마지막 8번, 9번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안 배워요. 중2 때는 안 나오고요. 중3 때 조금 다뤄주긴 하는데 조금 이제 그냥 쑥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학교에서 설명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너희 다 알잖아.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배우기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차근차근 필기 해두시고 필기 천천히 하시면서 곱씹어 보셔야 돼요. 왜 앞으로 얘가 왜 없어졌는지, 왜 앞으로 나왔는지, 왜 절이 깨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3형식의 수동태를 한 거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순서는 3형식, 4형식, 5형식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4형식. 사형식의 수동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4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 얘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하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요.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4형식의 생김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4형식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꼭 간접 목적어, 인디렉트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직접 목적어를 뒤에 써야 되냐?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간접 목적어보다 누구에게 주었는지보다 무엇을 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얘가 더 중요해. 잠깐만,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중요한 건 앞에 쓴다. 나는 직접 목적어가 중요해.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간접 목적어를 뒤에다 쓰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뒤에다가 쓰겠다는 건데 잠깐만, 지 마음대로 어순을 막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어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 어휘가 이제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 라는 말을 해줘야 되죠. 어떤 걸로? 연결해 주는 말로. 연결해 주는 말의 종류가 두 가지죠. 전치사, 접속사. 여기서 접속사를 쓸 수는 없어요. 왜? 접속사를 쓰면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나? 전치사.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사용한 전치사 세 가지인 거죠. 뭐? to, for, of. 그럼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를 누가 결정한다? 철저하게 동사가 결정한다. 이런 거죠. 적어 놓을게요.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 이렇게 바뀌는 거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쨌거나 나는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면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건 뭐? 목적어부터 앞으로 씁시다. 목적어를 앞에 쓰니까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요. 간접 목적어를 쓰고 잠깐만, 어쨌거나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죠. 목적어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라는 형태를 써주고, 그런 다음에 요 남아있는 거 있잖아. 요 남아있는 거 어떡합니까? 요 남아있는 녀석은 그냥 쓰면 되죠. 직접 목적어 그냥 쓰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by, 주어 이렇게 쓰면 되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간접 목적어만 이용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건 뭐니까? 철저하게 목적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근데 목적어가 두 개잖아. 그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두 개라는 거죠. 잠깐 적어놓고 갈까요? 4형식 수동태, 4형식의 특징은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목적어가 두 개다.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것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두 개다. 그래서 수동태도 두 개다.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간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었으니까 또 뭘 해야 돼? 직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를 앞에다 쓰시고, 그런 다음에 동사, 어쨌거나 목적어 앞으로 놨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라는 형태를 써주시고, 잠깐 여기서 스탑. 잠깐만.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를 여기다 쓰는 건 맞는데, 이 상태에서, 4형식 상태에서 그냥 수동태로 바꾸면 간접 목적어가 그냥 내려오는 것이고요. 얘를 3형식으로 바뀐 다음에 쓰게 된다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형태가 되기도 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형태는 전치사 쓰고 간접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의 전치사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예문에 나온 거나 그런 거 보면 거의 전치사를 쓰기는 합니다. 오케이? 근데 뭐 안 쓴다 하더라도 문법상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서 by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필기하셨죠? 잘 생각해봐. 아까 내가 수동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능동태를 쓸 것이냐 수동태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이 동사의 행위자냐 대상이냐에 따라서 행위자라면 능동태고 대상이라면 수동태다. 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방식이 더 좋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을 형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태,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 이렇게 배웠을 거다.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 이것 때문이죠. 됐어요? 분명히 BPP라는 형태가 나왔는데도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뒤에 분명히 목적어가 없어야지 수동태를 쓰는 거라며. 목적어 남아있잖아요. 근데도 수동태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수요동사랑 뭐 이걸 다 외워라. 수요동사의 경우는 예외야. 어차피 예외를 또 설명할 거잖아. 자꾸만 어떤 설명을 한다면 예외를 덧붙이면 어려워. 그래서 영어 공부가 어려워져요. 어떤 걸 외우고 기본 공식을 외웠는데 그에 대한 예외를 또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좋지 않다.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애시당초에 공부를 할 때 그런 예외가 없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레가 있다. BPP가 되지만 뒤에 명사가 남아있는 발레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나는 설명했던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예문을 하나만 들어보자. 아까 앞에서 우리 9번까지 했으니까 10번으로 갈게요. 예문. 오늘은 이제 수동태는 예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예문 10번을 보면, 그가 gave me the book. 그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보자고요. 수동태로 바꿔보면 뭐부터 할까요? the book 먼저 해볼까요? 순서대로 the book을 먼저 해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the book.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뭐 해야 된다고? BPP.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동사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요. 동사의 형태. 그래서 was given 한 다음에 to를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o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 또 me 한 다음에 by him. 됐죠? 다음. 그 다음을 보니까 여기서는 I를 이용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I was given the book by him. 이렇게. 됐습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그 책은 그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쁘지 않죠? 괜찮아요? 나는 그에 의해 그 책이 주어졌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두 개 다 맞는 문장.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도 두 개로 나온다. 이게 4형식의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11번. 예문을 하나만 더 보죠. 11번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She bought me the doll. 이렇게요. She bought me the doll. 그녀가 나에게 그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바꿔보면 the doll. 제일 먼저 앞으로 올게요. the doll. 그 인형은 was bought. 구입되어졌습니다. 구매되어졌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me를 그냥 쓸 수도 있고요. 우리 by니까 전치사를 쓴다면 뭘 써야 돼? for 정도 쓰겠죠? for me, by her.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죠?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인형은 그녀에 의해 나를 위해 구매되어졌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수동태 또 하나 바꿔보니까 누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있죠. 그럼 내가 I was bought. 잠깐만. 쓰다 보니까 내가 구매되어졌다. 내가 구매되어졌다라는 형태가 되죠. 나는 구매되어질 수 없죠. 의미가 안 통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쓸 수 없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이 비문이야, 정문이야,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문법성만 맞다고 해서 그 문장이 맞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문법성도 맞아야 되고요. 의미도 통해야 되죠. 의미가 통하는 거 없이 그냥 문법성만 맞잖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나는 프로젝터를 먹었다.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이거 어떻게 먹어 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도 맞지만 의미도 통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문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비문이 된다. 자, 그럼 다시 정리. 사형식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 말고 더 이야기가 없어요. 사형식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목적어가 2개다. 수동태도 2개다. 단 예외가 있다. 뭐 때문에? 의미 때문에. 의미 때문에 예외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 사형식의 수동태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해석도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것이 더 좋다. 됐죠? 끝입니다. 다음. 자, 3번째. 5형식이죠. 5형식의 수동태죠. 5형식의 수동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테스트 본 거 보니까 5형식 문장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던데 5형식은 이렇게 합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까지 합시다. 중요한 거. 목적 보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목적 보어가 중요한 거죠. 목적격 보어. 첫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 목적 보어. 목적어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난 동사를 쓰고 싶었어. 동사를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사 여기 있으니까. 그럼 그 동사는 진짜 동사다 가짜 동사다? 가짜 동사다. 그러니까 뭐? 부정사를 쓰는 거죠. 참고로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지난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맞다. 헌데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 이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원형부정사. 그러면 이거 그냥 막 바꾸면 됩니까? 아니다.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꾸는 거야.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식대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나아요. 투부정사도 되고 원형부정사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건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 원래는 투부정사인데 얘를 원형부정사로 바꾼 거야. 왜?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꾸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다. 두 번째로는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 목적어랑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투부정사를 원형부정사로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잠깐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조건이 충족되면 투부정사가 원형부정사로 바뀐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 다섯 번째로는 이 앞에 이제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 형용사에 해당하는 분사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5형식에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 5형식 자체는 먼저 이야기했고요. 5형식에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 5형식에서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형태죠. 이렇게 나왔을 때 명사,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됐을 때 얘는 경우에 따라서는 4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5형식이 되기도 하죠. 그럼 얘가 4형식이냐 5형식이냐 그딴 걸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해요. 왜 알아야 하냐면
얘가 만약에 이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지 않아서 나도 목적어, 너도 목적어가 된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명사를 가지고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이해돼요? 괜찮아요? 우리가 만드는 수동태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두 개의 명사가 서로 같지 않을 때는 각자가 목적어가 되고 얘도 목적어, 얘도 목적어니까 얘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죠. 허나 만약에 이 앞에 나오는 명사랑 뒤에 나오는 명사가 서로 같다면, 서로 동일하다면 얘는 목적어, 얘는 뭐? 얘는 목적 보어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목적어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이런 O형식의 형태가 되면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명사를 가지고는 얘를 가지고 수동태라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시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 고등부에서는 안 나옵니다. 고등부에서는 안 나오고요. 중등부 과정에서 뭐 이렇게 좀 속임수 하는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긴 하는데 크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여기가 실제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여기인데 어떤 것이냐면 제목을 적어드리면 두 번째. 이렇게요. 제목에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미. 원형 부정사가 투 부정사가 되는 거다. 제목에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2번 M은 어떤 거냐? I saw her sing a song.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saw her sing a song. 이 문장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무슨 동사다? 얘가 지각동사다. 지각동사니까 여기 목적어 명사가 나왔죠. 목적어 명사. 그녀가 노래를 하죠. 잠깐 다시. 지각동사 첫 번째 조건 충족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녀가 노래를 하죠. 능동 충족됐습니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는 형태를 썼다는 거야. 조건이 충족되니까. 허나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 누가 앞으로 온다? 목적어가 앞으로 와야 된다. 목적어가. 그러니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she.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야 돼요.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was seen 이 되죠. was seen. 됐죠? 잠깐만. 써놓고 나서 보니 이 동사가 무슨 동사? 여기서 was seen이니까 자고로 동사는 이거 지워버렸네. 자고로 동사는 시제를 담당하는 게 동사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는 시제가 동사를 다시 왜 이래? 동사가 시제를 담당하고 있는 녀석이 동사예요. 여기서 누가 동사입니까? was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깨져버렸죠. 첫 번째 조건은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여야 했는데 지금 was라는 비동사가 동사가 돼버렸다고. 조건이 깨졌다. 두 번째, 목적어 자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잖아. 두 번째 조건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어야 하는데 목적어 자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럼 그 두 번째 조건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은 원형 부정사를 쓸 조건이 된다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내가 투 부정사도 되고 원형 부정사도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투 부정사인데 조건에 의해서 원형 부정사가 된 거다. 근데 다시 얘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투 부정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쓴다? 여기다가 to sing a song 이라는 형태를 써주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만 더 할까요? 13번 13번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He made me repair my watch. 이렇게. 그는 나에게 his watch겠죠? his watch. 그의 시계를 고치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여기에서 made라고 하는 것이 무슨 동사야? 얘가 사역동사다. 얘가 사역동사가 되고요. 이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요. 내가 수리하죠. 내가 수리하는 거니까 이 관계가 다시 능동관계다.
이 관계가 능동 관계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썼다? repair 이라고 하는 원형 부정사를 썼다. 이렇게. 근데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이걸 수동태로 만들겠다라고 해보면 누가 앞으로 나온다? 여기 me. 목적어가 일단 주어 자리에 나온다. 그런 다음에 made, 시제 과거니까 동사의 형태를 BPP로 바꾼다. I was made. 이렇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보니까 누가 동사다? was라고 하는 비동사가 동사다. 비동사가 동사다. 첫 번째 조건은 깨졌다. 두 번째 목적어 자체가 없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쓸 조건은 안 된다. 그럼 다시 이 원형 부정사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된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러니까 오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오형식의 수동태는 딱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오형식의 수동태는 이게 전부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최초에 수동태는 이렇게 공부합시다 라고 했었던 삼형식의 수동태, 사형식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를 다 하는 거죠. 그럼 끝난 겁니까? 마지막은 기타. 추가적으로 기타. 추가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문득 이런 고민이 들어요. 어떤 고민이 들 수 있냐면 왜 수동태는 전부 다 평서문이지? 전부 다 평서문이잖아요. 평서문만 썼다고요, 예문으로. 그럼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평서문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그럴 리 없죠. 수동태는 뭐다? 목적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이 평서문이건 다른 문장의 형태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의문문을 가지고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어만 존재한다면. 목적어만 존재한다면 얘를 가지고도 의문문을 가지고도 수동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죠. 잠깐만, 그럼 의문문의 수동태를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합시다. 그럼 도대체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 이걸 먼저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의문사가 있으면, 물론 의문사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어디로 간다? 얘는 무조건 문장에 맨 앞으로 가면 된다. 문장 맨 앞으로 가라. 두 번째는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주어 동사 있을 때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선 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된다. 단 제한 조건이 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이 동사가 비동사인지 아니면 일반 동사인지가 중요한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비동사는 자기 혼자서 갈 수 있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못 간다. 자기 혼자 못 가니까 뭐가 필요하다? 조동사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요걸 이용해 보자는 거야. 이걸. 뭔 소리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문을 통해 보죠. 14번 예문. 첫 번째 예문 이런 겁니다. Who broke the window? 야, 창문 누가 깼냐? 이렇게. 그 창문 누가 깼어? 일단 목적어가 존재하죠. 목적어 존재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수동태로 먼저 만듭시다. 이걸 수동태로 먼저 만들어 볼 거야. 수동태니까 the window라고 하는 목적어를 먼저 앞으로 당길 거예요. 얘를 앞으로 당깁시다. 제일 먼저 the window 쓰고 나서 어쨌거나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왔으니까 동사의 형태를 바꿔야겠죠. 동사의 형태를 바꾼다? 과거예요. 과거니까 was broken 이렇게 한 다음에 행위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by. 잠깐만, by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는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by whom이라고 쓰면 되겠죠. whom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의문문이다 아니다? 얘는 의문문은 아니다. 수동태로는 바꿨는데 의문문은 아직 아니다. 얘를 실제 의문문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첫 번째, 얘 의문사죠. 근데 여기서 by whom이 한 덩어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who라는 형태가 whom이 된 건 by 때문에 된 거니까 한 덩어리로 판단하시는 것이 맞죠. 그러니 누가 앞으로 와라? 의문사가 맨 앞으로 와라. by whom. by whom. 그런 다음에 동사가 주 앞으로 와라.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앞으로 갈 수 있죠. by whom was the window. by whom was the window. 한 다음에 broken. 이렇게. by whom was the window broken. 됐죠? 이거예요. 끝. 팁은 포인트는 수동태로 먼저 바꿔놓은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15번. 어떤 거냐? 누가 이 창문 깼니? 질문 다시. Did he break the window? 야, 그 사람이 깼어? 그 사람이 창문 깬 거야? 그 놈이 깼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앞으로 당깁시다. 목적어를 앞에 쓰는 거니까 the window. 됐죠? 그런 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바꿔야겠죠? 시제 조심하세요. 요 시제 조심해, 시제. 과거입니다. 그래서 window was broken by him. 이렇게요. 근데 이건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걸 의문문의 형태로 바꿔 써야 된단 말이야. 헌데 잠깐만. 의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문사 자체가 없다. 의문사가 없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맨 앞으로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빼고요. 동사만 주 앞으로 옮겨라. 최종 정답은 was the window. Was the window broken by him? 이라고 써주면 된다. 됐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16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야, 그 창문이 그 사람에 의해서 깨진 거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궁금한 거지. 야, 걔는 왜 그랬대? 그 자식은 왜 그랬대? Why did he break the window? 이렇게. Why did he break the window? 그가 창문을 왜 깼대냐? 걔 왜 그래 도대체? 잠깐만. 어쨌거나 목적어 존재하니까 목적어를 앞에 씁시다. The window. 다시 목적어가 문장 서두에 나오는 순간에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순간 동사의 형태를 바꿔라. was broken. 한 다음에 by him 하고 나서 y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건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다. 수동태로는 잘 바꿨지만 얘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꿔라. 의문문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의문사가 여기에 있다. Why. 먼저 쓰고요. 동사가 주 앞으로 넘어가야 된다. Why was the window broken by him? 이렇게. Why was the window broken by him? 이렇게. 됐어요? 봐봐. 의문문의 수동태. 굉장히 거창하죠?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거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순서만 지키시라. 수동태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의문문의 어순 따라서 바꾸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쉽죠? 끝입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진짜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 2번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둡시다. 부정주어라는 게 있어요. 부정주어가 뭐냐면 한국어에는 부정주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부정주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야. No one knows you. 아무도 너 몰라. 아무도 너를 모른다. 너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거든요.
그럼 사실 얘를 수동태로 바꿔봐. 어쨌거나 목적어가 존재하는 거니까. 목적어가 존재하니 수동태로 바꿔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you are known by no one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부정주어를 이렇게 말해줄게. 이거 해석하실 때 부정주어가 나오는 문장을 해석할 때 한국어에는 부정주어가 없거든요. 아예.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쉬워요. 부정주어가 나오면 그냥 부정문으로 해석하시라. 실제로 이제 이 원어민들이 부정주어를 사용해서 말을 할 때도 부정문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미는 부정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얘가 앞에 나와서 you are not known by anyone 이런 형태로 씁니다. 너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딱 이 정도까지 되셨죠?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이런 것도 있어. 특이하네. 라는 느낌 정도로만 하셔도 된다. 됐죠? 자, 봅시다. 정리합시다. 어떤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오늘 수동태에는 지난 시간에 시제나 품사랑 문장성분 그리고 시제를 배울 때랑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품사랑 문장성분 부분은 그 암기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문법 특강 같은 거를 방학 때마다 문법 특강 보통 많이 하는데 첫 시간 수업 듣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경험상. 그중에도 이제 지금보다 좀 인원이 많을 때에도 여기 말고 다른 동네에서도 하더라도 첫 시간 수업 듣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첫 시간 수업 딱 들어보니 너무 어려워. 너무 과하게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되게 많고 하는 거 되게 필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어려워. 나 못하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드랍하는 친구들이 첫 시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문법 수업은 첫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첫날이 가장 어렵고 첫날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런 용어들을 쓸 거고 이런 논리로 설명할 거야를 첫날 다 말해요. 품사랑 문장성분 부분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거예요. 이미. 봐봐. 오늘 하는 이야기들도 봐봐라. 의문문을 바꾸는 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요? 첫 시간에 했어요. 3형식, 4형식, 5형식 첫 시간에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날 수업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 첫 시간 수업을 다 듣고 오늘 왔으니까 특히나 또 시제 부분은 그 다음에 나오는 시제 부분도 쭉쭉쭉 열거하는 거야. 이 시제는 뭐고 이 시제 뭐 쭉쭉 열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첫날이 가장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부분들에서 첫날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 뒷부분은 좀 간단해지고 이 뒷부분은 암기보다는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암기가 거의 주가 되고요. 세 번째부터 네 번째 쭉쭉쭉 가면서부터는 이해하는 거. 그렇구나. 내가 암기해뒀던 걸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 조금 더 간단해질 것이다 라는 거고,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 어떤 수업을 듣고 그렇구나, 이해가 돼. 고개가 끄덕끄덕 끄덕여지는 상황들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처음 듣고 이해가 돼?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저 지식이 연결돼서 그게 그거였어. 그렇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 내가 암기했던 부분이 새롭게 접해진 것과 결합이 됐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암기가 우선이에요. 되게 무식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암기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험상 암기를 수반하지 않는 공부는 없어요. 암기가 수반되지 않는 공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탐구건, 뭐건 간에 암기가 수반되지 않는 과목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필요한 부분들은 암기가 되어야 돼요. 첫날 우리가 했던 거, 오늘 우리 테스트 봤던 거, 아까 보니까 제대로 쓴 사람 거의 없던데, 그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지금 내가 말한 논리들이 이해가 돼요. 알겠죠? 그럼 반드시 공부를 해주시고, 채점한 거는 이제 좀 이따 조 교수님 주실 거거든요. 네, 답지는 일단은 안 드릴게요.
답지는 일단 안 드릴 테니까 드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약속하죠. 오늘은 답지를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휴강이 있거든요. 다음 주가 설이라서 다음 주에 휴강이 한 번 있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다음 주 중에 답지를 올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주에 29일 날 또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볼 건데 제가 답지를 뒤늦게 올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답지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필기했던 걸 적어보시고 필기했던 걸 찾아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러면 내가 뒤늦게 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답지로 확인 정도만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제대로 답을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시면 것이 좋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게 먼저고요. 항상 쉽게 공부한 건 쉽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답을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하겠다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질문.